이틀입니다. 단 48시간 만에 전장에서 8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펜타곤 지휘 통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2026년 미이란 전쟁이 시작된 지 불과 이틀.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이 밤하늘에서 폭발하고 세계 최강이라던 미군의 탄약 창고가 눈앞에서 텅 비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펜타곤의 장군들이 동시에 한 나라의 이름을 꺼냈습니다. 한국. 지금 당장 한국 방산 재고를 확인해. 왜 미국도 유럽도 아닌 대한민국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에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저는 아서 펜들턴입니다. 미 육군참모대학교의 수석 교수이자 워싱턴 펜타곤 국방부 청사의 핵심 전략 고문으로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전쟁 시나리오를 직접 설계하고 또 폐기해온 사람입니다. 제 평생을 바쳐 강대국들의 군사력을 분석하고 미래의 전장을 예측하는 일에 몰두해왔지만 2026년 봄 중동 한복판에서 터진 이 끔찍한 미이란 전쟁은 제 모든 군사적 경험과 학문적 지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지 단 48시간. 펜타곤 지하 3층에 깊숙이 자리한 특수 지휘통제실은 그야말로 숨소리조차 내기 힘든 무겁고도 끔찍한 침묵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짙은 에스프레소 향과 밤을 하얗게 새운 사성 장군들의 끈적한 식은땀 냄새가 뒤섞인 그 밀폐된 공간에서 저는 대형 전광판 모니터 한 구석에 미친 듯이 치솟고 있는 붉은색 숫자를 보며 제 눈을 여러 번 비벼야만 했죠. 8조 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실감이 나십니까? 단 이틀, 고작 48시간 만에 전선에서 말 그대로 연기처럼 증발해버린 무기와 탄약의 경제적 가치가 무려 8조 원에 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붉은 숫자는 제가 지금껏 대학교의 안락한 강의실에서 학생들과 다루었던 그 어떤 최악의 소모전 시나리오보다도 훨씬 가파르고 기괴한 곡선을 그리며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수십억 원을 가볍게 호가하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첨단 요격 미사일들은 칠흑 같은 중동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그저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허무하게 터져나갔고 오차 범위 몇 센티미터를 자랑하던 최신형 정밀 타격 순항 미사일들은 발사 버튼을 누른 지 수십 분 만에 펜타곤 전산망의 붉은색 재고 고갈 경보를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지상전의 핵심이자 전쟁의 척추라 불리는 155mm 포탄의 소비 속도는 정말이지 참담함을 넘어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미 방위산업 전체가 한 달 내내 공장의 기계를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돌려대며 만들어내는 그 소중한 월간. 총 생산량을 전장의 포병들은 단 몇 시간 만에 허공의 잿더미로 흩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있던 미군 군수사령관의 두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악관으로 올려보낼 일일 소모 데이터 보고서에 차마 결제 서명을 하지 못한 채 핏발선 눈으로 모니터만 뚫어져라 노려보고 있었죠. 세계 최강, 천조국이라 불리며 지구상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할 무력을 자랑하던 미합 중국 군대의 민낯이 개전. 48시간 만에 보급의 붕괴라는 가장 치욕스럽고 원초적인 공포 앞에 발가벗겨진 채로 내동댕이 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숨막히는 펜타곤의 벙커에서 황급히 빠져나와 참모대학교가 있는 칼라일 베럭스로 향하는 관용차 뒷좌석에 지친 몸을 던졌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포토맥 강변의 평화로운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저 멀리 사막에서 불타오르고 있는 8조 원의 잿더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지난주부터 정성껏 준비했던 화려한 전술강의 자료를 3번이나 박박 찢어 엎고 다시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덜컹거리는 뒷좌석에서 4번째 자료를 간신히 완성하고 나서야 오늘 이 자만심에 가득 찬 다국적 엘리트 장교들 앞에서 제가 진짜로 던져야 할 화두가 무엇인지 뼛속 깊이 깨달을 수 있었죠. 제가 가르쳐야 할 것은 낡은 교과서 속의 승리 공식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현실의 생존 법칙이었던 겁니다. 참모대학교의 묵직한 오크나무 문을 덜컥 열고 대강의실로 들어서는 순간 수십 명의 다국적 장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해 꽂혔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초유의 사태에 대한 묘한 흥분과 팽팽한 긴장감이, 그리고 무엇보다 미국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는 확고한 오만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맨 앞줄에 앉은 장교들의 가슴팍에는 그들이 세계 각지의 분쟁, 지역에서 세운 공로를 증명하는 훈장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번쩍이고 있었죠. 이들은 모두 훗날 각국의 군대를 이끌 미래의 장군들이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끔찍한 전쟁조차 자신들의 군사적 식견을 뽐내고 증명할 살아있는 시뮬레이션 게임쯤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늘 그렇듯 교탁에 서서 낡은 가죽 가방을 툭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최신형 스텔스기의 재원이나 화려한 기동 전술 지도가 그려진 브리핑 슬라이드를 띄우는 대신 텅 빈 하얀 대형 화면 한가운데에 단 하나의 문장만을 무겁게 띄웠습니다. 이번 전쟁의 판도를 바꿀 진짜 키메이커는 누구인가? 강의실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일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가볍게 콧방귀를 뀌었고, 어떤 이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렸죠. 저는 서로 눈을 맞추며 작게 속삭이는 학생들을 향해 천천히, 그리고 아주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안락한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뉴스 화면으로 구경하고 있는 이 전쟁은 우리가 사관학교 교과서에서 달달 외워왔던 과거의 낭만적이고 깔끔한 전쟁과는 그 궤를 완전히 달리한다고 말입니다. 냉전이 끝난 이후 미국이 전 세계에 과시해온 전쟁의 유일한 문법은 언제나 압도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군의 정밀 유도 폭탄이 바그다드의 환풍구를 정확히 뚫고 들어가 목표물을 타격하는 흑백 영상을 보며 전 세계는 턱이 빠질 듯 경악을 금치 못했죠. 이라크 침공 초기에 보여준 그 유명한 충격과 공포. 작전은 펜타곤의 압도적인 하이테크 기술이 어떻게 전쟁의 결말을 단 며칠 만에 결정지을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더 높이, 더 은밀하게 나는 스텔스 전투기. 더 파괴적인 위력을 가진 순항 미사일. 오차 범위가 불과 몇 센티미터에 불과한 정밀 타격 무기들. 그것이 지난 수십 년간 펜타곤의 수뇌부를 지배해 온 유일무이한 종교적 맹신이었고, 지금 제 눈앞에 거드름을 피우며 앉아있는 이 젊고 똑똑한 장교들 역시 그 화려한 환상 속에서 군사 전략이 전부인 양 배워온 세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체 없이 화면의 버튼을 눌러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내심 기대했던 최신형 전투기의 매끈하고 섹시한 재원표 대신 붉은색과 푸른색 선이 어지럽게 교차하며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는 차갑고 끔찍한 소비 곡선 그래프가 튀어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2년 차에 전 세계가 두 눈 뜨고 똑똑히 목도했던 경악스러운 포탄 소비량과 그 잘난 나토 소속 국가 전체가 1년 동안 뼈를 깎아내며 공장을 돌려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처참한 최대 생산량. 그 두 선 사이에 아득하고도 절망적인 간극을 보여주는 지표였죠. 숫자는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했습니다. 현대의 고강도 전쟁은 무기를 소모하는 속도가 우리의 상상을 아주 아득히 초월해버립니다. 그 무서운 소모 속도를 후방의 무기 공장 생산 라인이 따라가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 전쟁의 주도권은 하늘을 나는 1,000억 원짜리 첨단 전투기에 앉은 조종사가 아니라 시커먼 매연을 뿜어내며 묵묵히 쇳물을 붓는 땀내. 나는 공장과 그 나라의 산업력으로 넘어간다는 뼈아픈 진실이 이미 저 우크라이나 평원의 진흙탕 속에서 피로 증명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맨 앞줄 정중앙에 거만한 자세로 앉아있던 미 육군의 총망받는 엘리트 장교 데이비드 브래들리 소령이 팔짱을 꽉 낀 채로 참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최전방 야전 경험까지 두루 갖춘 수제 중의 수제로 가슴팍에는 무공 훈장이 가득했고, 평소에도 뼛속까지 미국 예외주의에 깊이 심취해 제 강의마다 날 선 반박을 던지기로 유명한 녀석이었죠. 브래들리는 제가 말을 맺기도 전에 의자를 거칠게 밀며 벌떡 일어나 당돌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교수님, 무례를 용서하십시오만 저는 방금 하신 교수님의 비관적인 말씀에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유일무이한 초강 대국입니다. 우리 미군의 한 해 국방 예산은 1,000조 원에 육박하며
이는 전 세계 2위부터 10위까지 국가들의 예산을 전부 쓸어 모아 합친 것보다도 훨씬 많습니다. 교수님께서 우려하시는 그깟 소모전, 돈으로 밀어붙이면 그만입니다. 그런 압도적인 자본의 제국 앞에서 재고가 바닥나서 전쟁의 주도권을 빼앗긴다는 건 너무 나간 비약 아닙니까? 우리에겐 언제든 부족한 물자를 든든하게 채워줄 로키드 마틴과 보잉이 있고 최악의 경우엔 바다 건너 유럽의 강력한 나토 동맹국들이 두 팔 걷어붙이고 우리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쩌렁쩌렁한 목소리에는 세계의 경찰이라는 미군 군복을 입은 자, 특유의 짙은 오만함과 맹목적인 자부심이 뚝뚝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 여기저기서 데이비드의 호기로운 반박에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저를 향해 얕은 한숨을 내쉬는 미국 및 서방 장교들의 모습이 제 눈에 훤히 들어왔죠. 솔직히 데이비드의 반박이 이론적으로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대당 1억 달러를 가볍게 호가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바닷속을 소리 없이 지배하는 수조원짜리 핵잠수함. 그 아찔하고 압도적인 달러 자본의 맛을 평생 겪어본 이들에게 전쟁이란 그저 예산 청구서에 동그라미 몇 개. 더 그리면 해결되는 체스 게임 정도로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강단 위에서 빙긋이 아주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짜릿한 쾌재를 부르고 있었죠. 제가 그토록 함정을 깊게 파놓고 기다렸던 오만한 질문이자 완벽한 먹잇감이 제 발로 뚜벅뚜벅 걸어들어온 셈이었으니까요. 저는 20년 넘게 이 낡은 강단에 서면서 콧대 높은 천재들의 알량한 자존심이 차가운 팩트의 벽에 부딪혀 박살날 때 울려 퍼지는 특유의 둔탁한 파열음을 즐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데이비드의 번뜩이는 푸른 눈빛 속에는 감히 미군의 위대함을 깎아내리는 늙은 교수의 억지. 논리를 내 손으로 무참히 박살내겠다는 젊은 투지가 맹렬하게 불타오르고 있었죠. 저는 교탁에서 천천히 한 걸음 걸어 나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낮고 무거운 쇳덩이 같은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브래들리 소령. 자네 말이 100번 맞아. 우리는 자타가 공인하는 압도적인 세계 최강이지. 1000조 원의 국방비 좋아. 그런데 말이야, 그 세계 최강이라는 위대한 군대가 전쟁을 시작한 지 고작 이틀 만에 무려 8조 원을 저 중동의 흙먼지 속에 불태워버렸다면, 그리고 적국이 우리를 피 말려 죽이기 위해 이 미친 짓거리를 앞으로 석 달, 아니 1년 넘게 진득한 소모전으로 끌고 간다면, 자네가 그토록 맹신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그 거대한 국방 예산의 금고가 과연 언제까지 바닥을 드러내지 않고 버텨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문제는 미군이 당장 눈앞에서 적을 찢어발길 만큼 강하냐 약하냐가 아니야. 그 거대하고 폭발적인 근육을 끝까지 지치지 않고 움직이게 만들 피, 즉 탄약과 무기가 우리 창고에 과연 몇 발이나 남아있느냐는 거지. 데이비드의 실룩거리던 당당한 입술이 순간 얼어붙듯 멈칫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턱을 치켜들었던 그의 미간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당혹감의 주름이 잡히는 것을 저는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가 알량한 변명을 찾아내거나 숨을 돌릴 틈조차 주지 않고 곧바로 그의 뼈를 부숴버릴 듯한 다음 일격을 자비 없이 내리꽂았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지난 30년 동안 저 펜타곤의 에어컨 바람이나 쐬는 넥타이. 맨 관료들은 경영 효율화와 비용 절감이라는 허울 좋은 핑계를 대며 이미 저녁에 둔탁한 무기 공장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튼튼했던 생산 라인을 모조리 고철로 팔아넘겨버렸어. 평화롭고 배부른 시절엔 그게 국방비를 아끼고 주가를 올리는 꽤나 똑똑한 짓거리로 보였겠지. 하지만 브래들리 소령, 피비린내 나는 진짜 전쟁이 터진 바로 지금 이 순간 그 잘난 펜타곤의 경제적 선택이 도리어 우리 병사들의 목통을 쥐고 흔드는 치명적인 독약으로 변해버렸다는 걸 자네는 왜 꿰뚫어보지 못하는 건가?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상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나? 우리가 호기롭게 약속했던 수백만 발의 포탄들, 그거 실제로 공장에서 찍어내어 수송기에 싣는데 대체 몇 달이 걸렸지? 하청에 재하청을 주고 부품 단가를 몇 푼 후려치려고 저기 지구 반대편에서 사오느라 수개월을 허송세월했어. 미국의 텅 빈 재고는 진작에 밑바닥을 박박 긁고 있었고
그 망할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의 동맹군 젊은 병사들은 총알 없는 빈 총을 부둥켜 안고 참호 속에서 처참하게 고기동이가 되어 죽어갔단 말일세. 그런데 지금 이란을 상대로 우리가 그 똑같은 바보짓을 반복하며 제 무덤을 파고 있어. 강의실에 후끈했던 공기가 일순간 시베리아 한복판처럼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한껏 굳어버린 데이비드의 어깨 너머로 충격에 빠진 다국적 장교들을 훑어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네가 방금 자랑스럽게 입에 올린 그 잘난 유럽의 나토 동맹국들, 든든한 지원군, 착각하지 마. 그들의 무기고는 우크라이나를 돕느라 이미 거미줄만 무성하게 치고 있는 텅 빈 깡통이 된 지 오래야. 그들이 위기에 빠진 우릴 도울 수 있을 거라고? 천만의 말씀이지. 그들은 제 나라 영공과 국경선 앞가림하기에도 벅차서 헐떡거리는 알거지 신세란 말일세. 우리 미군을 구원해줄 동맹은 서방 세계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아. 이게 자네가 직시해야 할 참혹한 현실인 것이지. 제 사자후 같은 호통에 데이비드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지만 저는 그가 알량한 변명을 늘어놓을 틈을 주지 않고 곧바로 교탁의 버튼을 눌러 대형 전광판의 슬라이드를 거칠게 넘겨버렸습니다. 웅성거리던 강의실의 공기를 단숨에 얼려버린 것은 화면 중앙에 떠오른 아주 기괴하고도 절망적인 수학 공식 하나였죠. 그것은 다름 아닌 현대전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한 덫, 펜타곤의 천재 전략가들조차 머리를 쥐어뜯게 만든 이른바 비용의 함정을 뼛속까지 적나라하게 까발려주는 잔혹한 계산표였습니다. 저는 핏발선 눈으로 스크린을 노려보는 장교들을 향해 낮고 서늘한 음성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의 숫자를 똑똑히 보십시오. 이란이 어젯밤 미군의 최전방 전진 기지와 항공모함을 향해 파리떼처럼 날려보낸 저 시커먼 무기, 샤헤드 자폭 드론 한 기를 만들어내는 데 드는 공장 원가가 대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고작 2천만 원입니다. 고급 세단 한 대 값도 안 되는 헐값이지요. 오토바이 엔진을 달고 털털거리며 날아오는 저 조잡한 고철 덩어리들이 칠흑 같은 밤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으며 우리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릴 때 우리 미군은 저 파리떼를 격추하기 위해 무엇을 쏘아 올렸을까요? 바로 세계가 자랑하는 최첨단 방공 시스템,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침을 꼴깍 삼키는 학생들의 긴장된 얼굴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단 한 발의 가격이 얼마인지 이 방에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무려 40억 원입니다. 40억 원. 2천만 원짜리 싸구려 깡통 드론 하나를 박살내겠다고 우리는 하늘에 대고 40억 원짜리 돈다발을 묶어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 기가 막힌 교환 비율이 무려 200대 1인 것이죠. 이란이 비웃음을 흘리며 드론 한 대를 띄울 때마다 우리는 피 같은 세금 200배를 허공에 쏟아부어야만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는 기형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젯밤 단 몇 시간 동안 이란이 1000기의 드론을 날렸고 우리는 그걸 막느라 수조 원을 썼습니다. 이게 하루 이틀, 아니 한 달 내내 매일 밤 반복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아무리 돈을 찍어내는 기축 통화국이라 한들 과연 이 미쳐버린 소모전의 가속도를 그 잘난 국방 예산이 버텨낼 재간이 있겠습니까? 공격하는 놈은 껌값으로 쏘고 방어하는 우리는 기둥뿌리를 뽑아 막아야 하는 이 끔찍한 비대칭성. 이것이 바로 개전 이틀 만에 8조 원이 증발해버린 진짜 이유이자 우리를 서서히 피 말려 죽이고 있는 지옥의 굴레인 것입니다. 강의실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데이비드마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문 채 절망적인 교환 비율이 적힌 화면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죠. 첨단 기술이 도리어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목줄이 되었다는 끔찍한 진실 앞에 서방 세계의 맹목적인 기술, 우월주의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의실 우측 두 번째 줄에서 서늘하고도 지극히 절제된 목소리가 그 무거운 정적을 깨고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독일 연방군 출신의 수석 장교 요한 밀러 대위였죠. 빳빳하게 다려진 군복기처럼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로 일어선 그는 독일 특유의 차가운 논리로 저의 맹렬한 공격에 반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펜들턴 교수님.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비용의 비대칭성은 뼈아픈 사실입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전쟁의 최종적인 승패를 결정짓는 것은 무식한 물량이 아니라 단 한 발로 적의 심장부를 정확히 도려내는 정밀도와 품질 아니겠습니까?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우월한 무기 하나가 조잡하고 열등한 적의 무기 100개를 압도할 수 있다는 것은 군사학의 오랜 진리입니다. 저희 유럽 방산업체들이 수십 년간 깎고 다듬어온 레오파르트 전차의 정밀함이나 타우러스 미사일의 타격 능력은 저런 중동의 조잡한 장난감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정밀한 무기만 충분하다면 소모전의 진흙탕에 빠지기 전에 전쟁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의 목소리에는 냉전 이후 서방 세계가 수십 년 동안 신앙처럼 받들어온 유럽산 명품 무기에 대한 단단한 자부심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데이비드처럼 감정적으로 핏대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정교하게 짜인 논리의 구조 자체로 저를 압박해 들어오는 까다로운 반격이었죠. 흔들리던 서방 장교들의 눈빛이 다시금 요한의 입술을 향해 희망적으로 모여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요한을 향해 빙긋이 씁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훌륭한 반박이야, 밀러 대위. 자네의 그 완벽주의적인 자부심은 유럽 방위산업의 빛나는 훈장이지. 레오파르트 전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 무기라는 걸 부정할 멍청이는 이 방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네. 나 역시 그 눈부신 정밀함에는 경의를 표하는 바이지. 하지만 말이야, 밀러 대위. 저는 교탁을 양손으로 짚고 몸을 앞으로 숙이며 목소리의 톤을 한층 더 차갑고 날카롭게 벼려냈습니다. 정밀함이라는 그 화려한 드레스는 창고에 총알이 가득 차 있을 때나 입고 뽐낼 수 있는 사치품에 불과하다는 걸 자네는 깨달아야 해. 백발백 중에 정밀도를 자랑하는 100억짜리 저격총을 쥐고 있으면 뭐하나? 당장 방아쇠를 당길 단돈 1000원짜리 총알이 없어서 빈 총만 들고 적의 포탄을 맨몸으로 맞아야 하는데 지금 당장 독일 라인메탈사의 창고를 열어보게나. 거미줄 치고 먼지 쌓인 빈 상자들 말고 내일 당장 전장으로 보낼 수 있는 155mm 포탄의 재고가 과연 몇 발이나 남아있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하루에 5만 발, 6만 발씩 미친 듯이 포탄이 터져나갈 때 자네 조국인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체가 1년 동안 쥐어짜낸 포탄의 양이 고작 10수만 발에 불과했다는 그 비참한 성적표를 벌써 잊어버린 건가? 요한의 꼿꼿했던 어깨가 미세하게 흠칫 떨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네가 자랑하는 그 위대한 레오파르트 전차? 고장난 부품 하나. 교체하려고 주문을 넣으면 공장에서 부품 하나 깎아내는데 수개월이 걸려 전차가 전선에서 고철 덩어리 방치되는 게 현실이지 않나. 유럽의 방위산업은 장인을 자처하며 예술품을 깎듯 무기를 만들지만 불행히도 전쟁은 우아한 예술품 전시회가 아니라 처절한 진흙탕 개싸움이란 말일세. 정밀할수록 비싸고 비쌀수록 재고는 빛의 속도로 바닥을 드러내지. 그리고 그 재고가 0을 가리키는 순간 자네가 신앙처럼 맹신하는 그 알량한 정밀함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리는 것이야. 전선의 지휘관이 피눈물을 흘리며 애타게 찾는 것은 10년 뒤에나 납품될 완벽한 전차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 병사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적의 진격을 막아줄 평범한 포탄 한 발이란 사실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할 것이네. 요한은 반박의 말을 찾지 못한 채 입술을 꽉 깨물며 털썩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국의 텅 빈 무기고라는 부정할 수 없는 팩트 앞에서 유럽 장인의 자부심은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제 팽팽한 긴장을 넘어 서방 세계의 민낯이 까발려진 충격과 당혹감으로 짙게 물들어갔습니다. 그 무거운 공기를 뚫고 이번에는 맨 뒷줄에 미동도 없이 앉아 상황을 날카롭게 관망하던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왕타오 소령이 천천히 아주 여유로운 동작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감정을 철저히 숨긴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응시하며 중국 특유의 대국주의가 묻어나는 무거운 음성으로 입을 열었죠. 펜들턴 교수님. 서방의 허술한 생산 능력과 재고 부족 문제는 저희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군요.
만약 전쟁의 승패가 교수님 말씀대로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물량전에 달려있다면 전 세계의 공장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있는 저희 중국이야말로 이 현대전의 진정한 지배자가 아니겠습니까? 저희에겐 러시아제 S-400을 씹어먹을 독자적인 HQ 시리즈 방공 미사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미국조차 혀를 내두를 만큼 촘촘하고 거대한 방공망이 대륙 전체를 요새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생산력이 곧 승리라면 그 승리의 열쇠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바로 베이징에 쥐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왕타오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의심도 없는 확신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중국의 거대한 굴뚝과 공장들. 그 압도적인 물량의 위력을 알고 있는 다른 장교들조차 왕타오의 묵직한 주장에 순간적으로 압도되어 침을 삼키는 소리가 강의실 곳곳에서 들려왔죠. 저는 여유를 부리는 왕타오를 향해 천천히 걸어가며 입가에 차가운 냉소를 머금었습니다. 왕타오 소령. 자네의 지적대로 중국의 방산 굴기와 무시무시한 생산 능력을 부정할 생각은 없네. 종이 위에 적힌 스펙만 놓고 보면 자네들의 무기고는 분명 세계를 호령할 만큼 거대하고 화려하지. 하지만 자네가 완벽하게 간과하고 있는 아주 치명적이고도 절망적인 결함이 딱 하나 숨어 있어. 저는 말을 잠시 끊고 강단 앞을 어슬렁거리며 학생들의 신경을 극도로 곤두세웠습니다. 무기는 말이야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에서 매끈하게 찍어낸다고 해서 완성되는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란 사실이지. 자네 나라, 중국이 마지막으로 피를 흘리며 진짜 전쟁을 치러본 게 도대체 언제지? 1979년. 베트남과의 국경 분쟁 이후로 자네들 인민해방군의 군화에 적의 피가 묻은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던가? 무려 반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단 한 번의 실전 경험도 없이 그저 열병식에서 발맞춰 행진하며 뽐내기 위해 만들어진 그 매끈한 무기들을 과연 검증된 전력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왕타오의 여유로웠던 미간이 처음으로 무섭게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자존심에 자비 없이 융단 폭격을 퍼부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무참히 뚫려버린 이란의 방공망을 보게나. 그들도 러시아제 S-300과 막대한 양의 요격 미사일을 겹겹이 쌓아두고 있었지. 하지만 막상 이스라엘의 전투기들이 진짜로 폭탄을 싣고 날아들었을 때 그 거대한 방공망은 놀랍도록 허망하게 침묵해버렸어. 왜인 줄 아나? 레이더에 수천 개의 진짜와 가짜 표적이 벌떼처럼 뒤엉켜 쏟아질 때 어떤 놈을 먼저 쏘고 어떤 놈을 버려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판단하고 통제해본 실전의 경험이 전무했기 때문이야. 시스템은 하드웨어로만 작동하지 않아. 극한의 공포 속에서 피를 말리며 쌓아올린 소프트웨어와 죽음의 문턱을 넘어본 운용 요원의 뼈저린 경험치. 그게 없으면 아무리 거대한 미사일도 그저 돈 잡아먹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란 말일세. 실전의 피냄새조차 맡아본 적 없는 자네들의 무기가 과연 이 지옥 같은 현대전의 모래바람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겠나? 왕타오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애써 분노를 억누르려 했지만 꽉 쥔 두 주먹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은 천문학적인 청구서 앞에 박살났고 유럽의 장인 정신은 텅 빈 창고 속에서 녹슬어버렸으면 중국의 거대한 물량은 실전이라는 검증의 칼날 앞에서 허상의 종이호랑이로 전락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강의실을 짓누르는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이제 그들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만이 공포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돈도 정밀함도 단순한 물량도 이 소모전의 지옥을 끝낼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이 붕괴해가는 서방의 방패를 대신해 줄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 미쳐버린 8조 원의 구멍을 메워줄 유일한 구원자는 이 지구상 어디에 숨어 있단 말인가? 저는 그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하나하나 응시하며 마침내 오늘 강의의 진짜 주인공, 세계전쟁의 판도를 조용히 집어삼키고 있는 그 나라의 이름을 입술 위로 끌어올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왕타오 소령의 창백하게 질린 얼굴 너머로 강의실 안은 이제 마치 심해의 바닥처럼 무겁고 차가운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오만함은 천문학적인 전시 예산 청구서 앞에서 무참히 박살이 났고 유럽의 콧대 높은 장인 정신은 먼지 쌓인 텅 빈 무기고 속에서 비참하게 녹슬어버렸으며
중국의 거대한 공장 굴뚝마저 실전 경험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검증의 칼날 앞에서 한낱 종이호랑이로 전락해버린 바로 그 순간이었죠. 저는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다국적 장교들의 흔들리는 눈동자를 하나하나 깊게 응시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단 하나의 거대하고 절박한 물음표만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을 겁니다. 돈으로도 정밀한 기술력으로도 그저 찍어내기만 하는 깡통 물량으로도 이 끔찍한 소모전의 지옥을 끝낼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이 붕괴해가는 서방 세계의 방패를 대신 짊어질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개전 이틀 만에 8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리니 절망적인 구멍을 메워줄 유일한 구원자는 이 지구상 어디에 숨어 있단 말인가? 저는 천천히 아주 여유로운 걸음으로 강단 중앙으로 돌아가 교탁 위의 버튼을 다시 한번 꾹 눌렀습니다. 텅 비어있던 거대한 스크린 위로 어두운 배경을 뚫고 선명하게 붉고 푸른 태극 문양이 떠올랐고 그 뒤를 이어 전 세계 지도를 향해 거미줄처럼 뻗어나가는 압도적인 방산 수출 공급망 데이터가 눈부시게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경이로운 화면을 등지고 서서 묵직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마침내 그 이름 석자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개전 48시간 만에 파산 위기에 내몰린 펜타곤의 사성 장군들이 밤잠을 설치며 아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매달려야만 했던 유일한 구원자.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믿을 수 없다는 듯 얕은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군 장교들의 얼굴에는 깊은 당혹감이 스쳤고 유럽 장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미간을 강하게 찌푸렸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맨 뒷줄 창가 쪽에 조용히 팔짱을 끼고 앉아있던 중동연합사령부 출신의 타리크. 소령이 묵직한 군화를 끌며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앞서 감정적으로 흥분했던 데이비드나 낡은 자부심에 기대어 반박했던 요한과는 완전히 다른 부류의 장교였습니다. 그의 가슴팍에 달린 약장들은 그가 실제로 중동에 타는 듯한 사막 한복판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실전을 겪어본 진짜 배기. 야전 지휘관임을 조용히 증명하고 있었죠. 타리크 소령은 특유의 날카롭고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며 아주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의구심을 던져왔습니다. 펜들턴 교수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생산 능력과 왕타오. 소령을 침묵시킨 그들의 실전 경험에 대해서는 저 역시 10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들은 지난 70년 동안 북한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거대한 포병 세력을 머리맡에 두고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은 채 살아남은 독종들임이 틀림없으니까요. 실전과 다름없는 그 지독한 긴장감이 한국 방위산업을 벼려냈다는 사실에는 기꺼이 동의합니다. 하지만 교수님, 제가 직접 피를 흘리며 싸워온 제 조국 중동의 전장은 저 아시아 극동에 온화하고 비가 많이 내리는 한반도의 환경과는 근본적으로 뼛속까지 다릅니다. 타리크는 책상을 양손으로 짚으며 몸을 앞으로 쑥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사막의 모래바람 같은 거친 실전의 경험이 묻어났죠. 교수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동의 전장은 섭씨 50도를 우습게 넘나드는 타는 듯한 폭염과 전차의 엔진을 단숨에 갈아버리는 미세한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는 끔찍한 지옥입니다. 무기의 스펙트럼이 아무리 화려해도 이 극단적인 기후를 견디지 못하면 전장에 나선 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고철 덩어리로 전락해버립니다. 방금 요한 대위가 자랑했던 그 위대한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조차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의 사막에 투입되었을 때 모래여과 장치가 터져나가고 냉각 개통이 뻗어버려 막대한 치명상을 입었었죠. 하물며 사계절이 뚜렷하고 온대 기후에 맞춰 설계된 한국의 무기들이 이 살인적인 중동의 모래지옥에서 단 며칠이라도 제대로 버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반도 산악 지형에 맞춰진 무기를 급하다고 사막에 끌고 오는 것은 병사들에게 자살을 명령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타리크의 날 선 질문은 그야말로 전곡을 찌르는 완벽한 일격이었습니다. 강의실을 채우고 있던 서방 장교들은 마치 구세주라도 만난 듯 일제히 타리크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훌륭한 생산력과 값싼 가격,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중동 야전 지휘관의 생생한 증언 앞에서 한국 방산의 신화가 드디어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을 노출했다고 굳게 믿는 눈치였죠. 하지만 저는 그들의 섣부른 안도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교탁 위에서 낮게 크크거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 웃음소리에 타리크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다시 한 번 등 뒤에 거대한 스크린을 전환했습니다. 타리크 소령. 중동의 사막이 지옥이라는 자네의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네. 유럽의 콧대 높은 명품 무기들이 그 모래폭풍 속에서 엔진이 터져나가며 질포를 흘렸던 비참한 역사 역시 내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하지만 말이야, 자네는 아주 크나큰, 아니 뼈저린 착각을 하나 하고 있어. 자네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기후와 지형이 참으로 온화할 것이라고 상상했나 본데 그건 그들이 겪어온 70년의 생존 투쟁을 모독하는 무지의 소치에 불과하단 말일세. 저는 화면에 시뻘건 화염을 뿜으며 질주하는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와 하늘을 찢고 날아가는 천궁방공. 미사일의 실제 운용 테스트 영상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띄웠습니다. 똑똑히 보게나. 한반도는 결코 평화롭고 나른한 온대 낙원이 아니야. 겨울이면 영하 30도의 칼바람이 몰아치는 시베리아급의 끔찍한 혹한이 산악을 덮치고 여름이면 습도 90%의 섭씨. 40도를 육박하는 동남아 정글 같은 찜통더위가 온 산하를 끓어오르게 만드는 그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극단적이고 변태적인 기후의 집합체란 말일세. 그뿐인가? 국토의 70%가 험준한 화강암 산악지대로 이루어져 있고 삼면은 염분으로 가득 찬 짠 바닷바람이 365일 무기들의 표면을 사정없이 부식시키려 달려드는 곳이야. 한국의 무기 개발자들은 이 미쳐버린 극한의 환경에서 그것도 언제 쳐내려올지 모르는 북한의 포병 전력을 상대로 무조건 살아남아야 한다는 지독한 강박관념 속에서 무기를 벼려냈어. 저는 충격으로 흔들리는 타리크의 눈동자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쐐기를 박듯 외쳤습니다. 영하 32도에서 영상 49도. 이것이 한국군이 무기를 도입할 때 요구하는 미치광이 같은 기본 운용 온도 범위일세. 자네가 걱정하는 그 사막의 열기. 한국의 K9 자주포는 아랍에미리트의 50도 사막 한복판에서 미국의 팔라딘 자주포와 독일제 전차가 엔진 과열로 헐떡거릴 때 단 한 번의 냉각 시스템. 고장 없이 연속 사격을 퍼부으며 그 끔찍한 내구성을 증명해냈어. 히말라야의 영하 20도 고산지대에서도 막힘없이 포신을 돌려대는 그 괴물 같은 기동력의 인도. 국방부가 경악을 금치 못하고 무더기로 도장을 찍은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었나? 한국의 방위산업은 그저 가성비 좋은 하청업체가 아니야. 전 세계 그 어떤 극한의 지옥에 던져놔도 기어코 살아남아 포탄을 토해내는 가장 완벽하고 지독한 생존 DNA를 뼛속 깊이 각인한 진짜 괴물들을 만들어내는 곳이란 말일세. 타리크 소령은 망치로 머리를 3개 얻어맞은 듯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사막의 지옥조차 씹어먹는 K방산의 압도적인 실전 데이터 앞에서 그가 내세웠던 마지막 의구심마저 가루처럼 바스러진 것이었죠. 강의실은 이제 공포에 가까운 경외감으로 휩싸였습니다. 그들은 비로소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사실은 서방 세계 전체가 잃어버린 전쟁의 진짜 본질을 7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지 않고 갈고 닦아온 괴물 같은 국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완전히 기세가 꺾인 장교들을 향해 다시 한번 펜타곤 지휘통제실에 절박했던 개전 48시간의 이야기로 화제를 돌렸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제가 이 강의를 시작했던 그 숨막히는 펜타곤의 벙커로 돌아가 봅시다. 이틀 만에 8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당장 우리 병사들의 머리 위로 이란의 미사일 비가 쏟아지는데 패트리엇 재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55mm 포탄의 재고 창고는 하루가 다르게 텅텅 비어가고 있었죠. 백악관과 펜타곤의 수뇌부는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독일의 라인메탈에 전화를 걸었습니까? 프랑스에 구원을 요청했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당장 내일 포탄을 보내줄 수 없는 유럽의 핑계 섞인 변명을 들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미합 중국의 사성 장군들이 한밤중에 식은땀을 흘리며
가장 먼저 한 라인을 연결한 곳은 바로 서울의 국방부와 대한민국의 방위산업체들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강의실의 벽을 쩌렁쩌렁 울리며 장교들의 고막을 강타했습니다. 미국은 자존심을 모두 내던지고 대한민국에 SOS를 쳤습니다. 제발, 제발 당신들의 창고에 쌓인 155mm 포탄을 수십만 발만 내어달라고 이란의 자폭 드론을 막아낼 당신들의 천국요격. 미사일 생산 라인을 우리를 위해 24시간 풀가동해달라고 애원하고 또 매달렸던 겁니다. 왜냐고요? 전 세계를 통틀어 오직 대한민국만이 그 엄청난 물량을 그 미친 듯한 속도로 한치의 불량도 없이 완벽한 품질로 당장 수송기에 실어보낼 수 있는 유일한 안보 공급망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장교들의 얼굴에는 이제 완전한 패배감과 동시에 거대한 전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두 팔을 뻗어 화면의 태극 문양을 가리키며 열변을 토했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서방 세계가 달콤한 평화에 취해 공장 문을 닫고 샴페인을 터뜨릴 때 한국은 북한의 장사정포. 수천 문을 머리에 이고 살며 단 하루도 공장에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서방이 부품 단가를 깎으려 전 세계로 공급망을 분산시키는 삽질을 할 때 한국은 부품 하나하나를 철저하게 국산화하며 외부의 충격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방산 생태계를 구축해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미군이 쏘아올리는 포탄의 빈자리를 메우고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내어준 빈 무기고를 채워주며 중동의 모래바람을 막아내는 전 세계의 방패가 바로 대한민국이 된 것입니다. 미국 중심의 군사적 우월함, 유럽의 장인 정신, 그 모든 낡은 환상들이 무너져 내린 이 잿빛 전장에서 대한민국에 멈추지 않는 공장만이 자유. 진영을 구원할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동아줄이 되어버린 것이란 말입니다. 강의실에 모인 전 세계 엘리트 장교들은 더 이상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반박할 논리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데이비드의 거만했던 어깨는 축 늘어졌고 요한은 고개를 푹 숙였으며 왕타우와 타리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스크린 속 한국의 무기들만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펜타곤이 밤잠을 설치며 한국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팩트가 되어 그들의 뼈를 때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판도를 통째로 뒤바꿔버린 K방산의 소름. 돋는 위상이자 전 세계가 목도한 기적적인 전율의 순간이었습니다. 강의실에 내려앉은 그 묵직한 정적은 단순한 패배감이라기보다는 거대한 진실을 마주한 자들의 숭고한 경외심에 훨씬 더 가까웠습니다. 데이비드의 거만했던 어깨는 완전히 축 늘어져 있었고 요한은 붉어진 얼굴로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술만 질끈 깨물고 있었으며 왕타우와 타리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대형 스크린 속에서 늠름하게 빛나고 있는 한국의 무기들만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었죠. 펜타곤의 사성 장군들이 밤잠을 설치며 지구 반대편의 한국의 사활을 걸고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이유가 그 누구도 감히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팩트가 되어 그들의 오만한 뼈대를 무참히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저는 강단 중앙에 서서 천천히 교탁의 스탠드, 조명을 끄고 등 뒤에 스크린에 띄워진 태극 문양을 한 번 더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른 침을 삼키며 저를 우러러보는 다국적 장교들을 향해 오늘 이 기나긴 강의의 마침표를 찍을 마지막 이야기를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저 스크린 속에서 불을 뿜는 한국의 무기들이 그저 운 좋게 세계 정세의 타이밍을 잘 맞춰서 대박을 터뜨린 방산 기업들의 매끄러운 수출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저 가성비가 좋아서 물건을 빨리 만들어주니까 미국과 유럽이 열광하며 사들이는 흔해 빠진 공산품 쪼가리인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전 세계 군대를 이끄는 지휘관이 되고 싶다면 저 무기들의 겉면에 칠해진 차가운 위장크림이 아니라 그 강철 껍데기 속에 끓어오르고 있는 무겁고도 처절한 70년의 붉은 피를 똑똑히 볼 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숨죽인 장교들 한 명 한 명과 눈을 깊게 맞추며 강의실의 시간을 1950년에 참혹했던 한반도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0여 년 전 1950년대의 한반도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참혹한 동족 상잔의 전쟁이 휩쓸고 지나간 그 땅에는 정말이지 단 하나의 희망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공장과 집들이 잿더미로 변했고 부모 잃은 고아들이 거리를 까맣게 메웠으며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에 올라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며 하루하루를 연명해야만 했었죠. 당시의 한국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M1 게런드 소총 한 자루, 아니 조잡한 총알 한 발조차 제대로 만들어낼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미군이 던져주는 원조 물자와 밀가루 포대에 목숨을 구걸해야만 했던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고 무력한 최약 소국 중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강의실 안의 장교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세계 최강의 방산 대국이 불과 반세기 전에는 밀가루를 배급받던 기아의 나라였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마법 같은 기적처럼 다가왔을 테니까요. 그 끔찍하고 처절했던 폐허 위에서 한국인들은 피눈물을 삼키며 스스로에게 뼈저린 맹세를 했었죠. 두 번 다시 내 조국을, 내 사랑하는 부모와 자식들을 외세의 잔인한 군화발 아래 무참히 짓밟히게 두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조국이 반으로 찢기고 버려질 수 있다는 그 끔찍한 안보의 민낯을 온몸으로 겪어낸 그들은 굳건해 보이는 동맹의 약속보다 내 손에 쥐어진 낡은 총 한 자루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뼈아픈 진리를 피로써 깨우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맨손으로 쇳물을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끼니를 거르고 허리띠를 졸라매며 피땀 흘려번 외화를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그 시절의 모조리. 자주 국방과 중화학공업을 일으키는 데 쏟아부었었죠. 제 목소리에는 저도 모르게 뜨거운 열기와 짙은 감동이 서려 있었습니다. 섭씨 수천도에 펄펄 끓는 용광로 앞에서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을 묵묵히 견뎌낸 아버지들. 거친 손이 퉁퉁 붓고 짓무르도록 밤낮 없이 미싱을 돌리고 나사를 조이던 어머니들. 캄캄한 지하 막장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며 생사를 넘나들고 열사의 중동 사막에서 쏟아지는 구슬땀을 닦아내며 벌어온 그 숭고한 피와 땀방울들. 그들은 누군가의 영토를 빼앗고 침략하기 위해 무기를 깎은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내 나라를 내 힘으로 지켜내기 위해 내 불쌍한 새끼들에게만큼은 두 번 다시 식민지의 서러움과 전쟁의 참혹함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그 지독한 한과 눈물을 뭉쳐 무기를 만들었던 것이죠. 70년 동안 단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휴전선 아래에서 방위산업의 톱니바퀴를 굴려온 그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 그것이 바로 오늘날 여러분이 눈앞에서 목도하고 있는 위대한 K방산의 진짜 정체인 것입니다. 학생들의 눈빛은 이제 단순한 오만함의 붕괴를 넘어 한 국가의 숭고한 역사와 그 국민성에 대한 한없는 존경심으로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바로 지금 그 눈물겨운 70년의 생존 역사가 마침내 전 세계의 운명을 통째로 뒤바꾸는 전무후무한 기적을 쏘아 올렸습니다. 과거 한국을 지켜주며 거드름을 피우던 초강대국 미국이 이제는 탄약이 바닥나서 펜타곤의 사성장성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한국의 공장을 향해 제발 도와달라며 구원의 한 라인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한국의 의료진과 군대를 보내주었던 유럽의 콧대 높은 선진국들이 이제는 한국의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가 아니면 자국의 뚫린 국경조차 지켜낼 수 없다며 수조 원이 돈뭉치를 싸들고 서울로 몰려들고 있는 것이죠. 극한의 사막 기후를 거뜬히 씹어먹는 한국의 천궁방공 미사일이 중동의 험악한 하늘을 철통같이 지키고 매서운 북극의 혹한을 뚫고 질주하는 한국의 최첨단 장갑차가 북유럽의 눈 덮인 설원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강의실을 쩌렁쩌렁 울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방산 수출의 경제적 성공 신화가 아닙니다. 70년 전 잿더미 속에서 세계의 적선을 받으며 연명하던 최약 소국이 이제는 전 세계 자유진영의 안보를 책임지고 붕괴해가는 서방 세계의 군사력을 굳건히 떠받치는 거대한 기둥이자 철벽 같은 방패로 우뚝 섰다는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대역 전극인 것입니다. 초반부에도 말씀드렸듯
현대전의 전쟁은 하늘을 나는 미사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미사일을 쉴 새 없이 찍어내는 거대한 공장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그 무적의 공장을 돌리는 것은 얄팍한 자본의 논리가 아니라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결코 무릎 꿇지 않는 위대한 국민들의 피와 땀이라는 사실을 뼛속 깊이 새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이 강의실에서 배운 가장 뼈아픈 교훈은 바로 그 꺾이지 않는 불굴의 의지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적인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가 교탁에 흩어진 서류를 천천히 챙겨 낡은 가죽 가방에 넣는 동안 대강의실은 그 누구도 감히 기침소리 하나 내지 못하는 숨막히고도 숭고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방을 들고 강단을 막 내려오려던 찰나였습니다. 맨 앞줄에 굳은 듯 앉아있던 미군의 엘리트, 데이비드 브래들리 소령이 천천히 아주 묵직한 동작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자신의 군모를 집어들어 가슴에 얹고는 저를 향해, 아니 제 등 뒤에 대형 스크린에서 찬란하게 펄럭이고 있는 붉고 푸른 태극 문양을 향해 말없이 꼿꼿한 자세로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오만했던 미군 장교의 완벽한 패배 인정이자 한국의 뼈아프고도 위대한 역사 앞에 바치는 이방인의 가장 뜨거운 찬사였죠. 그의 경례를 시작으로 굳어있던 요한 대위, 왕타오 소령, 타리크 소령을 비롯한 수십 명의 다국적 장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군화굽이 부딪히는 둔탁하고 통쾌한 소리가 강의실 전체를 뒤흔들었고 그들은 하나같이 굳고 숙연한 표정으로 꼿꼿이 서서 대한민국의 영광을 향해 절도 있는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펜타곤의 8조 원 증발이라는 끔찍한 패닉 속에서 시작된 이 논쟁이 결국 전 세계의 엘리트 장교들이 대한민국의 피땀 어린 기적 앞에 마침내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끝을 맺은 참으로 가슴 벅차고 웅장한 진정한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가슴 뜨겁고 통쾌한 사연, 과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2026년. 이 순간에도 전 세계를 뒤흔드는 전쟁의 긴박함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대한민국의 국격과 K. 방산의 위상은 그 어느 때보다 드높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들 세상의 놀라운 기적을 보며 감탄하지만 그 어떤 위대한 기적도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마법처럼 뚝 떨어지지는 않는 법입니다. 오늘날 펜타곤의 사성 장군들이 핏발선 눈으로 밤잠을 설치며 대한민국의 무기를 애타게 찾고 콧대 높고 거만했던 유럽의 강대국들이 한국 무기가 없으면 당장 내 나라를 지킬 수 없다며 머리를 조아리게 된 이 통쾌한 결실 역시 결코 우연이 아니었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거대하고 눈부신 기적의 진짜 주인공은 뉴스 화면에 양복을 입고 나오는 화려한 정치인이나 별을 단 장군들이 아닙니다. 바로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지금의 굳건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피와 땀으로 일구어내신 우리 위대한 어르신들,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십니다. 전쟁의 처참한 폐허와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었던 보릿고개의 굶주림 속에서도 내 자식들에게만큼은 이 지독한 가난과 서름을 절대로 물려주지 않겠다며 뼈가 부서지도록 일하고 또 일하셨던 분들. 이름 모를 공장의 숨막히는 용광로 앞에서 매캐한 먼지가 눈을 찌르는 재봉틀 앞에서 꽃다운 청춘을 몽땅 바쳐 헌신하셨던 그 묵묵한 희생이 밑거름이 되었기에 오늘날 이 나라가 전 세계 자유진영을 호령하고 강대국들의 생명줄을 쥐고 흔드는 강대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남몰래 흘리신 그 눈물이 차가운 강철을 녹여 세계 최고의 전차를 만들었고 여러분이 묵묵히 참아내신 그 숱한 고통의 세월이 하늘을 뚫고 솟아오르는 미사일이 되어 오늘날 조국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된 것입니다. 잿더미 속에서 이 나라를 두 손으로 건져 올리신 어르신들의 그 거룩하고 숭고한 노고에 이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한 명의 후배로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로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들의 거친 손과 구분 등으로 빚어낸 이 위대한 조국은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며 우러러보는 영광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어르신들의 가슴 한편에 작은 위로와 뜨겁게 차오르는 벅찬 자부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언제나 저희 채널을 아껴주시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든든한 격려가 저희 제작진을 지탱하고 더 훌륭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발굴해내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사연을 들으시고 느끼신 가슴 벅찬 소감이나 세상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소중하고 깊은 지혜를 언제든 댓글창에 편안하게 나누어 주십시오. 남겨주시는 글귀 하나하나 가슴 깊이 새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한 번이 큰 힘이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제법 변덕을 부립니다. 언제나 건강 가장 먼저 유의하시고 어르신들의 매일 하루하루가 평안과 웃음, 그리고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시기를 온 마음을 다해 기원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빛나는 자랑이자 역사가 영원히 기억할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